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 마.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후렴 부분을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던 너를 연락했다 할까. 대륙이 대수다 시즌2 6화 시작합니다. 약간 나비 효과처럼 과거로 계속 돌아가는 느낌이네요. 자기소개부터 오랜만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문학 알려주는 망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도 안 가는 중국 알려주는 김 과장입니다. 예, 멜로가 체질 빠돌이 까를로스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두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요즘에 또 깔로스 씨가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아주 푹 빠졌답니다. 여기 김 과장님이 추천해주신 드라마인데 예, 예. 이게 멜로가 체질이라는 이게 너무 잘 맞을 것 같다고 추천해주셨는데 예. 회사 끝나고 한 부, 시간 더 되면 2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느새 예, 14화에 도달했답니다. 이제 곧 끝나잖아요. 16화 완결 아니에요? 네, 매우 아쉬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가오는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또 카를로스 씨가 생긴 것과는 안 어울리게 달달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집에서 소리를 2번 쳤다. 혼자 라면 먹으면서 웬일이 웬일이야 뭐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 이제 왜 고백해?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드라마 얘기로 오프닝을 시작했는데 새로운 시리즈가 관련이 있죠. 그렇죠. 네, 뭔가요? 네, 저희가 다들 잊고 지내셨겠지만은 전공이 중어중문학과 출신이지 않습니까? 다들 잊으셨었죠? 그렇죠. 전공을 너무 예, 파시는 예. 거 아니에요? 네, 저희의 전공은 중어중문학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문학의 밤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넓은 범주에서의 문학들을 소개를 하고 그 컨텐츠 속에 담긴 중국의 문화와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제가 그 넓은 범주에서의 문학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소설뿐만 아니라 드라마, 만화까지 다양한 장르의 이야기들을 선정했고요. 시대적인 상황이랑 지역적인 배경도 고려를 해가지고 3개의 에피소드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좋네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은 어떤 분이 준비를 하셨죠? 제가 까를로스가 첫바다인데요. 두드려 맞겠네요. 다들 사실 굉장히 자신 없어하는 에피소드예요. 좀 걱정이 돼요. 제가 미천 드러날까봐. 하필 제가 소설을 소개해가지고 예. 문학의 밤 시리즈 중에 가장 지루한 편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 속에서 제가 그래도 회사 끝나고 카페 가서 열심히 어떻게 하면 재밌게 말할 수 있을까 찾아봤으니까 다들 기대해 주세요. 그래도 카를로스 씨가 또 저희 땡모대 중어중문학과에서는 이름난 문학 소년이잖아요. 맞죠? 그죠. 네, 저희가 사실은 문학이 좋아서 중문학과를 간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대학교 전공하고 나면 문학에 이골이 나서 졸업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또 카를로스 씨는 소설책 읽는 걸 워낙 좋아하시니까는 대학 가서 소설의 재미를 느끼는 바람에 책을 좀 많이 읽었었죠. 그러니까 전공이 체질이네요. 나 소리 지를 뻔했어요. 그 드라마에 단어만 나와도 약간 흥분돼요. 나 미칠 것 같아 벌써.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를로스 씨가 준비해온 문학은 무엇인가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문학은 라오셔의 낙타 상자. 네, 라오서 한국어로 노사죠. 네, 노사의 한국말로 하면 낙타 상자고요. 중국어로 하면 로 도샹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소설을 읽었었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최애 소설인가요? 아니요, 최애는 아닌데 중국 문학을 사실 막 그렇게까지 다양하게 읽지는 않았었는데 읽었던 것 중에 이제 여행이랑도 좀 엮을 수 있을 것 같고 비교적 되게 술술 읽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천드리면
청취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저는 낙타상자 사실 안 읽어봐가지고 이번에 팟캐스트 한다고 해서 한 절반 정도 지금 급하게 읽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책이 생각보다 두껍죠. 네, 책이 일주일 안에 읽을 수 있겠지 하고 덜컥 책부터 샀는데 절반밖에 읽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쉽게 읽히는데 생각보다 두꺼워서 네, 분량이 좀 네, 분량이 60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시간은 좀 약간 들여야 되는. 예. 김 과장님께서는 낙타상자 읽어보셨나요? 네, 저는 저기 학교 다닐 때 네. 무슨 분명히 어떤 교수님이 뭐 때문에 읽어라고 해가지고 네. 책을 빌려서 네.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책을 읽은 거예요? 아니면 해피캠퍼스의 보고서를 읽은 거예요? 책을 읽다가 예. 제 기억에는 그 대충 주인공이 뭐 하는지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예. 해피캠퍼스 대충 같은데? 읽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 기획가의 줄거리를 보신 거 아니에요? 노선 갈아탄 것 같은데. 모든 세부 사항이 다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줄거리가. 예. 그럼 뭐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오랜만에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을 네. 것 같네요. 그죠? 그럼 일단은 소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네네. 네. 네, 카를로스 씨가 일단 낙타상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한번 얘기해 보시죠. 우선 작가를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네. 작가의 삶이 좀 약간 소설에 좀 많이 녹아들어서 작가를 먼저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선 라오셔라는 작가가 약간 한마디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한마디가 아니고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중국 근대 문학의 대표적인 휴머니스트 작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휴머니스트요? 네, 인간적인 예, 예. 약간 보편애적인 약간 그런 거를 제일 잘 표현한 작가라고 하고요. 원래 본명은 라오셔가 아니고 다른 이름 있어요. 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의 자가 서위인데 그 자를 활용해가지고 필명을 만든 것 같아요. 라오셔라는. 무슨 뜻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라오셔 할 때 셔가 자의 셔위랑 발음 이렇게 똑같은 한자예요. 같은 발음을 쓰는 네네네. 걸 음차를 한자를 했다는 네네네. 거네요. 근데 이제 앞에 라오를 붙인 거죠. 약간 뭐 라오 아. 베이징이라든가 라오지아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예, 예. 보통 중국 사람들이 노자를 앞에 그냥 네네. 붙이잖아요. 약간 늙을 노자. 그렇죠. 예, 늙을 예. 노자를 붙이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걸 활용해서 만든 게 아닌가. 예, 예. 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추측을 해봤어요. 정확한 정보는 없더라고요. 네. 인터넷에. 우선 북경 출신의 작가고요. 예. 그 시절 약간 여타의 지식인들처럼 중국 내에만 좀 머물러 있지는 않았어요. 남계중이라는 천진에 있는 남계대 혹시 아세요? 알죠. 남계대요? 예. 난카이 다쇼. 아, 네, 알죠, 네. 알죠. 천진 명문대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중학교가 있었나 봐요. 거기서 이제 교사 생활 하다가 죄송한데 네네. 아까 그 시절이라고 했는데 어느 시절인지. 개화기 느낌 나는 그때 시절 있잖아요. 그런 때는 이제 보통 막 일본이나 이런 쪽으로 유학을 많이 갔었잖아요. 그 시절에 사람들이 네, 네. 외국에서 배우질 않고 예. 그래서 그 시절에 여타의 지식인들처럼 이제 나간 거죠. 근데 왜 나갔냐면 국어 교사 생활을 하다가 엄마랑 싸웠어요. 그 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고 영국으로 갔어요. 이분은. 예, 예. 영국에서 5년 정도 강사로 지내고 이제 또 풍류를 즐길 줄 알아서 간 김에 유럽 여행까지 하셨어요. 예. 그래서 돈이 다 썼어.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야겠죠. 그래서 북경으로 와서 이제 문학 강연 같은 걸로 이제 생계를 유지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약간 문학 쪽에서 약간 거장이 되다 보니까 교수로 산동대학에서 교수로 직업을 했고요. 네. 그때 이제 교수로 있으면서 그냥 나도 글을 한번 써보자. 약간 이렇게 해서 처음 썼던 게 바로 낙타상자예요. 예, 예. 네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약간 좀 능력간 게 이제 극작가로도 활동을 했었고 이분의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연극의 차관이라는 연극이 있어요. 네네. 이분이 썼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1946년에 미국으로 가서 극작가로 계속해서 지냈었어요. 그러다가 49년에 돌아왔고 10월 1일에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지면서 중국의 이제 화극계의 핵심 인물로 지냈는데 화극이 연극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연극계에서 이제 핵심 인물로 지내다가 문화 대혁명 때 반동분자로 찍혀버려요. 네. 그래서 홍위병한테 심하게 구타를 계속해서 당했었고요. 모택동 시사라는 행사에 참석을 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야산에서 시체로 발견이 돼. 약간 의문사를 하게 된 좀 약간 불행한 삶을 지내게 되었죠. 문화대혁명 세력들한테 당한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그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증거는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문역이 끝나고 명예가 다시 회복이 돼서 이분의 소설이 이제 다시 중국에서 유통이 됐다 해야 되나? 예. 이제 남들도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비극적인 생애가 그 당시에 문인들 사이에서는 빈번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화 대혁명 때라서 그죠.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또 서구를 갔었잖아요. 영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반동분자로 찍혔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문화 대혁명 때는 그냥 모든 그런 지식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 탄압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죠. 지식인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구체제적인 거다라고 몰려서 탄압을 당하는 사례가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저는 학생 때 문화대혁명 이 시기의 역사를 배우면서 아예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무리 뭐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중요하다 한들 사람에 대해서 막 인격 모독을 하고 살해까지 하는 이런 게 진짜 왜 발생하는 거지? 약간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한 2, 3년 동안 한국에서도 약간 그 정치적인 양극화 이런 게 엄청 심해졌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만큼은 한국도 약간 문화 대혁명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제 극단적인 비방 이런 게 엄청 심해지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이데올로기에 사람들이 약간 천착하면은 지나치게 천착하면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요즘에 좀 많이 깨닫고 있어요. 그죠. 네. 저희는 이데올로기로 전쟁도 한 나라인데요. 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도 약간 그런 씨앗이 있는 사회이긴 하죠. 그래서 사실 저는 정치적인 논쟁 뭐 이런 게 활발히 일어나는 거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기는 보는데 그렇지만은 개개인들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역량을 좀 갖춰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요즘에 좀 많이 합니다. 문화 대혁명은 진짜 할 이야기가 많고 나중에 따로 저희가 이제 역사 설명하면서 그때 그렇죠. 있었던 거 저희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작가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네. 간단히 줄거리를 소개해 볼까요, 카를로스 씨? 제가요? 예. 간단히 하기에 되게 제가 안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이거 많고가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한번 해보세요. 네네. 본인 작품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보고 읽으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예. 제가 근데 약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요새도 쓰는 것 중에 이제 가수가 제목 따라간다. 약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작가가 첫 번째로 쓴 소설에처럼 이 사람도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 주인공처럼 그렇죠. 작가도 죽었다는 네네.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작가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좀 약간 세부적인 줄거리는 만거가 하는 걸로. 결국엔 소설이 비극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제가 다 읽진 못했는데 제가 읽은 부분까지 설명을 할 테니까 뒷부분은 읽은 두 분이 한번 이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 예. 낙타 상자의 그 주인공 이름은 상즈고요. 낙타는 별명이죠. 그렇죠. 상즈라는 사람,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즈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평범하다는 게 사실 긍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는데 소설 읽다 보면은 엄청나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본인 인생의 목표가 직접 인력거를 사서 원래 이제 인력거꾼들은 다른 사람의 인력거를 빌려서 장사를 하는데 자기가 직접 인력거를 사서 자기 인력거로 사는 게 목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박한 목표인 거죠. 그죠. 택시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네, 되죠. 맞습니다. 이제 개인 택시를 차리고 싶은 네. 약간 그런 욕망이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샹즈가 자기 목표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는 주변에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세상 변하는 것도 잘 모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에도 무관심하고 이렇게 좀 무관심하다 보니까는 저는 봤을 때 샹즈가 약간 좀 아둔하다고 느꼈거든요. 샹즈한테 이제 일련의 불행들이 일어나서 비극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이 모든 비극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아둔함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은 열심히 일을 해서 인력거를 샀어요. 근데 그죠. 전쟁통에 아무도 나가지 않는 성밖에 잘 모르고 나갔다가 군사들한테 잡혀가지고 인력거 뺏기고 전쟁에서 포로가 돼요. 그래서 고생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그 싸움이 나는 그 전쟁통에 이제 도망을 치는데 그때 이제 낙타를 챙겨 오거든요. 군수품으로 있던 낙타를 챙겨서 오는데
거기서 이제 낙타 상자라는 이름이 나오는 건데 이 낙타를 또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헐값에 팔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천이 거덜이 난 거죠. 그래서 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진짜 막 개같이 일을 하는데 그 와중에 또 일이 너무 힘드니까는 인력거 대여소 집에 딸이 있거든요. 후니우라는 여자가 있는데 네. 그 여자랑 하룻밤을 보내요. 그러니까 막 일이 힘들어서 막 하소연하다가 어떻게 하룻밤을 보냈는데 나중에 그 후니우라는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자기 이제 임신했다고 자기랑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후니우는 이제 샹즈를 좋아하는데 샹즈는 후니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지 않은데 엄청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전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결혼했나요? 결혼은 네.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했는데 막장 드라마예요. 명작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네.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했다고 해서 결혼을 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알고 보니 임신 안 한 거야. 가짜였구나. 그렇죠. 이제 결혼을 하려고. 사랑의 눈이 멀어서 그렇죠. 거짓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했는데 뒤에 더 자세한 줄거리는 이제 청취자들이 읽어 보시는 걸 추천하고. 그러면은 칼로스 씨는 이 낙타 상자를 읽고 어떤 감상을 받은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좀 약간 변태가 된 것 같았어요. 사디스트라고 해야 되나? 사디스트요? SM 할 때 사람을 좀 약간 이렇게 가혹행위라 하는 거 좋아하는 약간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인생이 너무 재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보다 재수가 없을까 했는데 그 바닥이 있었고 그 바닥을 파고 들어가는 재수 없음이 있더라고요. 그걸 그죠. 보면서 나는 저 때 안 태어나서 다행이다. 내가 저 사람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저 고통이 내게 아니라서 다행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좀 보게 되더라고요. 분노의 3단계를 느꼈거든요. 분노를 하고 좌절을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자기 자신을 모든 걸 놔버리는 약간 포기 상태인 그런 걸 이제 느낄 수 있었죠. 그 시대 소설 속의 샹지가? 아니요, 상주를 보면서 제가 느낀 본인이? 거죠. 예. 그 시절에 중국 상을 보여주면서 감정적으로 계속해서 동요되게 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낙타 상자 한 챕터 읽고 멜로가 재질 하나 보고 그냥 약간 중화가 되겠네요. 아니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낙타 상자만 읽으세요. 근데 이 책을 계속 이제 한 권 좀 달고 읽기는 좀 약간 힘든 것 같아요. 어둡다 보니까. 네. 그러면 만권은 읽고 나서 어떤 걸 느꼈는지. 저는 뭐 아직 절반밖에 읽질 않아서 감상을 얘기하는 게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근데 읽는데 너무 몰입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처해 있는 상황,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악순환의 구렁텅이에 빠져드는 그 상황이 너무 공감하고 계신 건가요?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회사에서 야근이 많았는데 일이 고되면 고될수록 소설이 더 재밌어. 짬내서 읽으면 읽을수록 쑥쑥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지의 목표, 인력거를 사는 게 현대인들한테는 뭐 아파트를 사는 거, 집을 사는 문제라고 치환을 했을 때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공감이 잘 됐고 보통 저는 중국 소설을 읽을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한국이랑 중국이랑 문화적으로 공통점이 많지만은 생각보다 차이점이 많은 나라여서 중국 소설 읽을 때 보편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새로운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었는데 이 낙타 상자만큼을 읽을 때 뭔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들을 잘 터치를 하는 것 같아서 소설이 굉장히 재밌게 읽혔고 이래서 라오셔 하는구나, 진짜 거장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과거에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모르는 모호한 김 과장님은 제가 이게 줄거리를 아까 망거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다 보니까 읽었나요? 읽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병사들한테 인력거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힌 것까지는 알겠는데 네. 그 뒤에 얘기는 다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제가 캔버스 읽다가 덮었나 봐요. 한 50페이지 정도 읽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네. 아 근데 저걸 분명히 펼친 기억이 나는데 다 안 읽었던 것 같은 게 일단 중국 소설들이 저는 다 너무 어둡다래, 무겁고 그러니까 재미를 잘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 역사가 막 바뀌고 이런 막 상황에서 막 다 개인 얘기 막 이런 걸 하는데 뭔가 다 비슷비슷해 보였고 다 항상 이렇게 공감이 잘 안 돼가지고 저는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비슷비슷한 소설 중에 다 읽은 거 하나 추천해 주시죠.
중문학과 학생이라면 누구나 읽는 아큐 정자. 훨씬 짧아. 짧은 저는 것만 읽네, 조금만 짧은 버티면 것만. 되거든요. 그리고 네. 막 유명한 작가 누구죠? 그 노벨 문학상 붉은 받았나? 수수가 네, 썼던 위화였나? 예. 예, 예. 네, 막 그런 책들도 그렇고 읽으면은 제 생각에는 다 너무 무겁고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중국 소설도. 그래서 잘 안 읽어봐서. 그나마 유쾌하게 풀어낸 게 허상감의 열기. 아, 그죠. 예, 예.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시대 그런 데서 이제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좀 약간 중국 소설이 좀 약간 그런 느낌을 좀 약간 많이 중국 내는 것 같아요. 일리는 소설의 있는 얘기인 것 특징인 같아요. 것 예, 예. 같아요. 좀 어둡고 그리고 약간 개인의 삶이랑 약간 시대적인 상황이랑 결부시켜서 만드는 이야기들이 좀 많죠. 그렇죠. 그죠. 예, 예. 그게 심의가 안 걸리나? 그 당시에는 뭐 꼭 그 아니, 당시라고 안 하더라도 그게 중국 사람들은 직접적이나 간접적이나 문화 대혁명이나 이런 소설에 나오는 배경을 그 경험을 해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고 따라서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에 대해서 쓴 작가들을 되게 높이 평가하는 것 같고요. 그게 반면 뭐 대작가라고 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소설을 읽으면은 저는 공감하기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는 공감하기 어려운 그죠 뭐. 거죠. 예. 뭐 문화 대혁명을 알아도 그게 그렇게 그 시대 상황이나 그 상황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그런 생각들이 그렇게 저는 공감되지는 공감되지 않았어요. 않는다. 그냥 음. 무거운 느낌이었어요, 되게. 근데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아무래도 자국의 역사에 대한 배경이다 보니까 좀 더 그 나라 사람들은 감정이입을 잘하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죠. 예, 예. 카를로스 씨는 그러면 이 소설을 왜 추천하시는 건가요? 우선 언제 중국 소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근데 비교적 술술 읽히는 책을 좀 한번 읽어보는 게 어떤가. 그래서 어려운 소설 중에 그나마 쉽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중국 소설이란 것 자체를 읽을 기회가 잘 없는데 예. 그래도 한번 이제 약간 지평을 넓힌다 이런 의미에서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추천한 게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은 중국을 가면 물론 지금은 못 가시겠지만 네. 북경이랑 상해로 가장 많이 가세요. 네, 그죠. 그렇죠. 근데 이 소설이 북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옛날에 라오베이징이라는 그런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지역에 대한 문학이나 뭐 영화라든가를 보면 그 여행이 좀 더 풍부해지잖아요. 네. 보는 네네. 눈도 좀 더 커진다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이 책을 추천드리니까 혹시 뭐 북경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시간이 좀 괜찮거나 뭐 비행기나 거기 현장에서도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라오서가 이제 좋게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경의 시대상 이런 것들을 엄청 잘 묘사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행과 함께 얘기를 해보고요.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카를로스 씨가 낙타 상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구를 한 구절 낭독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회인가요? 예, 예. 잠깐만요. 제가 페이지를 펼쳐야 돼가지고 그 문학의 밤 낭독회 느낌 나게 해주세요. 이게 그 시대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문장인 것 같아서 제가 옛날에 책 읽을 때 또 접어놨었어요. 예, 좀 긴데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네네. 한바탕 비가 내리고 나면 밭에 서 있는 옥수수, 수수는 부쩍 키가 크지만 성 안의 수많은 빈곤층 아이들은 이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어른들이 병이 나면 더욱 큰 문제였다. 비가 내린 후 시인들은 연잎에 맺힌 물방울과 쌍무지개를 노래한다지만 가난한 집에서 어른이 아프면 모든 가족들이 배를 줄인다. 한바탕 비에 기생과 좀도둑이 늘어나면서 감옥에 가는 사람도 많아졌다. 어른이 병이 들면 아이들은 좀도둑이 되거나 몸을 팔았다. 그것이 굶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아이들은 생각했다. 비는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내린다. 의로운 이에게도 의롭지 못한 이에게도 내린다. 그러나 사실 비는 공평하지 않았다. 본래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 내렸기 때문이다. 예요. 너무 긴데? 아니 이거 꼭 써주세요. 아, 예, 풀 버전? 네, 풀 버전으로 아. 꼭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를로스의 문학의 밤이었습니다.
앞부분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낙타상자가 라오 베이징 문화를 잘 표현하고 있는 소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소설 속에 있는 라오 베이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북경 여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라오 베이징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청나라가 망하고 신중국이 세워지잖아요. 그죠. 예, 예. 그때 이제 수도인 베이징에서는 크게 두 개의 문화가 생기는데 하나는 저희가 방금 얘기한 라오 베이징 문화고 하나는 엘리트 문화거든요. 신엘리트 문화. 그래서 일단 엘리트 문화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은 경파 문화라고 하는데 대원이라는 큰 집의 안에 이제 엘리트들이 다 같이 모여 살면서 엘리트적인 문화들을 향유를 하는 건데 이 문화가 특징은 이제 보수적이고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담이 높은 집 안에서 살면서 다들 대원 문화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셨어요? 제가요? 네. 그 흔적이 대학교에 제일 많거든요. 아, 네, 1편에 그 저희 칭화대학교 설명할 때도 잠깐 소개를 했는데 그 칭화대학교 남부에 이제 교직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그 식당, 뭐 시장 이렇게 다 있잖아요. 네네. 그죠. 그런 게 이제 대원 문화의 한 흔적이에요. 왜냐면은 어. 당시에 대학 교수들은 엄청난 엘리트들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엘리트들의 폐쇄 문화고 이게 왜 폐쇄적이냐면은 원래는 청나라는 만주족 출신 기반이잖아요. 네, 그죠. 그 청나라 망하고 지방 각지에서 이제 엘리트들이 다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타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는 서로 엘리트들끼리만 뭉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경파 문화라는 신 엘리트 문화가 탄생을 하는 거죠. 타지 생활은 외로우니까. 반면에 이제 라오 베이징 문화는 그 서민들. 예, 베이징 토박이들의 문화인 거고 역시 서민들도 이 역사의 변화에 따라서 뭔가 격동을 맞으니까는 그들만의 이제 고유한 문화들이 계속 발전이 돼가는 거고 이게 라오 베이징 문화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라오 베이징 문화 하면은 다들 잘 아시는 거예요. 뭐 짜장면도 라오 베이징 문화의 하나고 그리고 주거 양식인 사번, 뭐 후통 그리고 아침에 먹는 그 또우장이랑 좋죠. 요티아오. 아우 너무 좋아. 예. 새 기르는 거 있잖아요. 새장에 새. 맞아요, 중국 맞아요. 영화 같은데 보면 할아버지들이 네. 이렇게 새 들고 다니시는. 그런 것도 다 라오 베이징 문화고 뭐 제기차기 그리고 뭐 곤충 가지고 싸우는 거 이런 것까지 다 라오 베이징 문화예요. 예, 예. 주로 이 라오 베이징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그러면은 한 3, 40년대로 보면 되는 건가요? 10년 이후 아닌가요? 그렇죠. 10년부터 10년 이제 이후에. 2, 30년 예, 청나라 망하고 직후 예? 약간 역사적인 격변기에서 이제 시작한 문화고 근데 라오 베이징 문화는 민간 문화니까는 사실 계속 이어져 온 거죠. 이어져 온 예, 예, 예. 건데. 아, 네. 아 중국에 예, 특히 베이징에 후통이 되게 많잖아요. 예, 예. 그죠. 또 다른 지역은 후통이란 단어를 안 쓰잖아요. 베이징을 그렇죠. 제외하고는. 예, 예. 그리고 중국에 후통이라는 그게 붙어 있는 게 100개가 넘죠. 베이징이에요. 예. 예, 많죠. 그죠. 예, 일단 후통이 뭔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후통이라 하면은 집들이 민간은 엄청 다닥다닥 있다 보니까는 그 집과 집 사이의 길이 엄청 좁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골목길을 이제 후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서민들이 사는 주거 구역에 보통 후통으로 길이 나 있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베이징 전통 주거 양식인 사업원들이 이렇게 들어차 있는 형식이죠. 골목길이죠. 그냥 그죠. 골목길. 예, 예, 골목길. 골목길인데 이제 옛날 집들이 있는 구역을 이제 후통이라고 그냥 부르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베이징 올림픽 전까지만 해도 엄청 많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서민들이 사는 집은 좀 노후화되고 낙후된 곳이 많다 보니까는 올림픽 준비하면서 많이 철거가 됐다고 해요. 그죠. 또 이게 예, 시내에 있다 보니까 옛날 건물들이 약간 다 이제 슬럼이 돼가지고 예, 예. 거기가 치안이나 이런 게 엄청 안 좋았대요. 예, 예.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 할 때 중국 정부가 싹 다 밀어버린다고 했는데 예. 많이 밀었죠 실제로. 많이 실제로도 예. 밀었고요. 많이 밀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일부 살아남은 것들이 오히려 또 반대로 관광적인 그죠.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요즘에는 또 역으로 후통을 되살리려는 노력을 중국 정부가 하고 있죠. 늦었네요. 예. 약간 그래도 아직 예. 그 후통이 많이 남아 있지 않나요? 저희가 이제 베이징에 있을 때도 예, 예. 되게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뭐 적진 시내 않죠. 시내 예, 예. 지역에서는. 예, 근데 뭐 사실 저희가 2008년 전에는 가보질 않았으니까 그 전이 어떤지를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후통이 다시 떠오르는 게 그 골목길에 대한 예. 약간 향수라고 해야 되나? 음. 약간 그게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도
서촌이 어떻게 보면 약간 중국의 후통이랑 좀 제일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익선동도 좀 비슷한 그렇죠. 느낌 아니에요? 익선동도 그렇고. 그죠. 익선동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높은 빌딩이랑 네. 약간 이웃도 없이 아파트나 이렇게 원룸 그냥 들어가면 사실 이웃도 모르잖아요. 좀 그런 문화 말고 오히려 응답하라 약간 1988 같은 저희 어릴 때 쌍문동. 저는 효목동이거든요. 효목 후통 출신인데 약간 거기서 막 아줌마들이랑 막 같이 줄넘기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막 이랬었거든요. 약간 그런 문화에 대한 그리움, 그런 회기가 중국에서도 이제 똑같이 후통에 나타나는 것 같아서 좀 관광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건축적으로도 제가 그 유홍준 교수라고 그분이 어디에 살 것인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분 책을 읽었는데 골목길을 왜 좋아하냐면 사람들이 한눈에 자기 눈에 그게 보인대요. 골목길에서는. 담이 낮고 그 전경이 제 눈 안에 다 담긴대요. 그러니까 빌딩 같은 거는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보이니까. 봐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람이 좀 더 친밀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공간 구조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저는 근데 시골 안 살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그리움을 실제로 느껴요? 저는 진짜 옛날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네. 막 철문 두들고 아줌마하고 들어가고 거기서 자전거 타면서 골목 그냥 빙빙빙빙 돌고 그게 있죠. 저는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이 지금 본가는 대구에서 신식 새삥 아파트 사시고 지금 사는 곳에서도 통유리로 되어 있는 옆집에 누가 사시는지 아시나요? 그 정겨움을 약간 관음증으로 아니, 해결하시는 거예요. 통유리 창에서. 아니, 그리운데 저희 네. 어머니가 네. 다시는 그런 곳을 안 산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하긴 편하긴 하죠. 네, 아파트 왜냐하면 내는 옛날에 살 때 막 보일러 터지고 약간 그런 거 알죠. 이제 단독 주택에 살면 맞아요. 모든 걸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정원 저희 집 앞에 조그만 정원도 있었거든요. 네. 나무 막 모가나무, 목련나무 이런 거 자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 관리하는 것도 막 귀찮고 보일러 고장 났을 때 생고생한 것도 싫고 우풍 들어와서 너희 겨울에 맞아요. 맨날 춥게 지내고 그런 것까지 다 싫으시대요. 그래서 그냥 아파트로 또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그 그리움도 그런 곳에서 놀았던 사람이나 느끼는 거지. 거기서 일한 사람은 이골이 나는 거야. 책임자는 이골이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라오 베이징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베이징의 명소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김 과장님은 저희가 얘기하는 동안 대본을 한번 봐주세요. 네. 김 과장님 지분이 있거든요. 그럼 까를로스 씨 먼저 시작해 볼게요. 네, 우선 제가 준비한 곳은 두 군데예요. 예. 좀 약간 너무 직접적이라서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네. 라오스와랑 실제로 이제 유관된 약간 북경에 있는 곳 두 군데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라오스와 기념관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네. 실제로 옛날에 살았던 곳을 이제 박물관 형태, 이제 기념관 형태로 해서 네. 전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는 거기가 실제로 라오서가 살았던 집이라던데요. 네네네, 실제 맞아요? 살았던 집이요. 네, 그 가족이 기증을 했대요. 라오서 가족이요? 네, 라오서 가족이 이거를 기념관으로 쓰자라고 해서 기증을 했다라고 하고 여기도 아까 전에 뭐 라오 베이징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사업원 구조인데 좀 약간 이 집이 개조랑 개축이 되면서 정형화된 사업원의 형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사업원을 보려고 라오셔 기념관을 가시는 분들도 있대요. 딱히 뭐 라오셔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저도 라오셔 기념관 같은 데 가서 막 이 사람이 이런 데 살았었구나 막 이런 거에 대한 감흥은 사실 안 받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독특한 건축 구조를 볼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후통에 가면 출입 금지라고 적혀 있는 집이 대문에 붙어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약간 우리나라 북촌 가면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랑 그죠. 똑같거든요. 그죠. 그 사람들한테는 생활 터전인데 이제 관광객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좀 당당하게 사업원을 좀 구경할 수 있는 지역이라서 일부러 찾아가시는 분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진짜 생각해 보니까는 사업원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제가 돈을 내고 그 집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 말고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죠. 근데 여기 방금 말씀해주신 거 완전 꿀팁이네요. 또 다른 꿀팁이 있는데 그건 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곳은 자관이라고 있어요. 예.
실제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라오슈어가 실제로 썼던 연추 이거 한국 연극 대표작이 차관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이제 차관이라는 음식점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라오슈어가 갔던 차관은 아니고 컨셉으로 네, 컨셉으로 한 데가 있는데 중국 베이징에서 가장 큰 규모의 차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뭐 막 중국 사람들이 왜 뚱뚱하지 않은가 그 사람들은 차를 많이 마시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 엄청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차 문화를 실제로 느낄 수 있거든요. 차관에서 뭐 다도라던가 또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차 마시면서 이제 공연도 볼 수 있는 변검 뭐 이런 거요. 그렇죠. 뭐 병검이라던가 또 경극이라던가 뭐 이런 느낌을 실제로 하는 곳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차 문화도 느끼고 그냥 굳이 돈 내고 시간 써서 막 공연 보러 갈 필요 없이 이런 데서 이제 두 개 같이 이제 차 한 번에- 마시면서 그렇죠. 공연 보고 한 번에 칠 수 있는 곳이라서 네. 그 과제예요? 근데 그거 사실 경극이라던가 그런 거는 사실 병검이라던가는 네. 언어를 몰라도 볼 수가 있잖아요. 특히 병검은 더 그냥 신기한 거니까. 그래서 차 마시면서 이렇게 한번 가보는 거 이 두 군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연 비용이 엄청 비싸요. 따로 보려면은. 그렇죠. 그래서 같이 뭐 가서 보는 건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중국어 못하면 예약도 하기 또 힘들고. 근데 저 궁금한 게 왜 라오서 차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관이라는 게 낙타 상자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소설에 차관을 주제로 한 소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아까 전에 아까 실컷 다 설명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대본 거예요? 읽으셨죠? 아니요. 아니 라오스어의 대표적인 경극 작품. 경극이란다. 연극. 연극 앞부분 제목이 얘기했구나. 차관이라고. 예. 맞네. 그래서 예. 정신 좀 차리고 좀 들으세요. 예. 그래서 그 두 군데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예. 그럼 저도 하나 소개를 할게요. 저는 그 라오 베이징 문화를 테마로 한 박물관이 하나 있거든요. 벌써 재미없어. 예. 한번 들어보세요. 예. 수도 박물관이에요. 다들 가보셨잖아요. 가봤죠. 예. 네. 예. 그래서 위치는 그 캐피탈 뮤지엄이라고 검색하면은 구글 지도에 나오는데 베이징 서쪽에 딱 중앙부의 서쪽에 있거든요. 중앙 서쪽에 있고 규모가 일단 엄청 크고 근데 이제 거기에 전시하는 게 뭐냐면은 베이징 주변에서 발굴된 유적을 전시를 하고요. 또 다른 곳에서 이제 베이징의 전통 문화를 그 소개하는 민속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면 이제 라오 베이징 문화에 대해서 다양한 소개를 확인할 수가 있죠. 깔끔하게 정리된 라오 베이징의 테마를 예.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네, 그죠. 다들 우리 어떠셨나요? 봤었나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네. 그때 그 수도 박물관을 왜 갔는지 과제 때문에 다 가긴 했는데 네. 뭘 봤는지 생각이 안 나요. 네. 저는 라오 베이징에 대한 뭐 문화를 느꼈는 걸 지금 처음 알았고요. 네. 그냥 그 좀 약간 규모에 너무 압도가 돼가지고. 그렇죠. 규모가 어마무시하죠. 이게 엄청 커요, 진짜. 네. 한 5층 되나? 그게 그죠. 근데 이제 로비에서 딱 그게 보이거든요. 로비가 정말 딱 들어가면 압도되게 네. 크다. 그래서 와, 이 나라 사람들은 큰 걸 좋아하구나. 크고 이거 그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크게 지었을까라는 거에 대한 압도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네요, 저는.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수도 박물관이 베이징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은 아니에요. 다른 데가 많다 보니까는 중국 여행할 때 많이 빠지는 곳인데 근데 일단 규모 크고 박물관 자체는 뭐 준수한 편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유물이나 이런 게 있다기보다는 그냥 정리를 잘 해놓은 곳이라서 문화적으로 관심이 있으면은 가볼 만한 거고 만약에 박물관 자체를 이제 까르로스 씨처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면은 별로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었던 꿀팁은 이 박물관보다는 그 라오 베이징 문화에 관련된 기념품이 하나 있거든요. 그 라오 베이징 문화 중에 하나인데 라오 베이징 민수 바이투라고 해서 그 그림인데요. 라오 베이징 문화들을 100가지의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제기차기 하면은 제기차기 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옆에 제기차기 해놓고 그 다음 장에는 뭐 곤충 싸움 해가지고 곤충 맞붙여놓고 하는 싸움. 네네. 그게 이제 막 몇십 가지, 뭐 100가지 이렇게 그림으로 남겨놓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기념 엽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책자 같은 걸로
그 기념품으로 되게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념품 사갈 게 별로 없다 하면은 이런 그림 같은 거 엽서라든지 이런 거 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박물관에 팔았나요 그러면? 책자는 그렇겠죠. 팔았어요. 네. 예, 예. 그런 거 좀 사갈 걸. 그죠. 그죠. 아쉽네요. 네. 그러면 이제 김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오늘 에피소드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제가 굳이 추천드리면은 저는 그 건축 양식이 또 대표적인 문화 중에 하나잖아요. 예, 예. 사하번이라고 하는 이제 건축 양식이 라오 베이징의 좀 특징 중에 하나인데 뭐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그 직접 가서 묵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게 지금도 자금성이나 그 치엔먼 이런 주변에 가면은 그런 건축물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고 그게 뭐 거기에서 이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것들도 많으니까 거기서 한번 묵어보면서 지내시는 것도 당시 이제 뭐 그런 라오 베이징의 그런 건물 특색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사실 이 후통도 요즘에 관광 상품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죠. 많이들 아시긴 아셔요. 그래서 난로구샹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가시는데 난로구샹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상업적이지 않아요? 근데 난로구샹도 딱 그 예, 예. 메인 스트리트만 상업적이고 뒤로 가면은 거기도 숙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도 되게 추천드리는 게 위치가 되게 좋아서 네. 그래서 이게 숙소 잡을 때 너무 메인스트림으로 잡으면은 별로일 수가 있으니까는 사실 후통이라는 것 자체가 작은 골목길인데 메인스트림으로 가면은 약간 그 분위기를 느끼기 어려우니까는 좀 외곽으로 일부러 잡든지 아니면은 인터넷에 이 후통 찾는 법이 그냥 그 HUTONG 후통이라고 검색하면은 그 서양인들이 후통을 많이 검색하기 때문에 숙소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괜찮은 숙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전주 한옥마을에서 네, 자는 그죠.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망꺼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제 친동생이랑 저는 베이징을 한번 같이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는 그때 중국이 처음이었는데 저희는 진짜 난로구상 한 복판에 잡았어요. 네. 내가 제대로 맛을 보여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네. 근데 가격이 엄청 비쌌어요. 네. 그러니까 도미토리인데 1인에 100위안이 넘었거든요. 엄청 비싼데. 네, 엄청나게 비쌌는데 근데 제 동생이 거기서 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처음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선 망꺼 말대로 좀 약간 중국어가 된다거나 아니면 길 찾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약간 외곽적으로 빠지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자기가 중국어도 못하는데 뭐 좀 약간 사람 없는데 겁이 난다 이러면 조금 돈을 주더라도 난로구상 한복판에 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구나. 네네 동생이 엄청 좋아했어요. 나 여기서 또 자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좋아했었는데 가격상 이제 하루만 자고 저희는 빠졌거든요. 도미토리로 빠졌어요? 아니요 도미토리인데도 120위안 정도 하니까 제 기억에도 후통 쪽에 이제 그런 사하번을 이용한 숙소들이 되게 많은데 가격은 확실히 좀 비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죠. 네. 생각보다 그 까를로스 씨는 도미토리 묵으셨는데 이게 사하번이 집 전체를 사하번이라고 하는 거지 한 그 건물 자체를 사하번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 하나하나 보통 이렇게 나눠가지고 숙소 운영을 하니까 공간이 제한적이라서 도미토리는 잘 안 하고 보통 이렇게 개인방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세더라고요. 확실히 세요. 네. 그래도 먹을 만합니다. 그렇죠. 한 번쯤. 한번 하루 정도는 진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외국인인데 한국 왔을 때 한옥마을에서 돈 더 주고라도 한번 자볼 거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이 이제 저희가 북경 갔을 때 후통에 있는 사하번에서 한번 자보는 거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저 또 하나 생각난 게 있는데 그 앞서 언급했듯이 사하번이 그 개선의 대상이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낙후되고 오래된 곳이 많아서 만약에 사하번 숙소를 잡을 때 두 개는 꼭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 화장실이 숙소 안에 있는지 없는지 뭐 이건 개인 선택이긴 한데 외부에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는 난방 잘 되는지는 후기로 한번 꼭 확인을 맞아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북경은 난방 안 되면 그리고 저희 한국처럼 이렇게 온도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라디에이터. 그죠. 네. 진짜 난방 제대로 안 되면은 고로워서 못 자요. 그죠, 진짜 그죠. 추웠어요. 아니 근데 그 한복판에 있는 데는 아무래도 관리가 네. 잘 됐는데 저번에 한번 그 친구 한 명이 네. 북경에 와서 저희가 기숙사 버리고 일부러 북경 안에서 다른 데 후통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루 잤거든요. 근데 거기가
60원이었나 이랬어요. 진짜 싼 편이거든요. 네, 네. 근데 너무 추웠어요, 진짜. 그죠. 네, 그거를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좀 약간 꼭 잠자는 거 말고 독특하게 좀 약간 사업원을 즐기고 싶다라고 하면 수제 맥주집 난로구상 근처에 있는데 하나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이름 기억나세요? 네, 제가 실제로 작년에 북경 갔을 때 1일 1 수제 맥주집 투어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네. 그때 갔었던 데 중에 하나인데 선정했던 이유가 사업원을 개조해서 만든 수제 맥주집이라서 네. 가게 이름은 그레이트 리프 브루잉. 그러니까 그레이트가 이제 GREAT고 리프가 LEAP예요. 나뭇잎? 아니요. 아니요. 그 뛰다. 그냥 큰 발자국, 큰 도약.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요? 네. 나뭇잎 R이에요? 나뭇잎 F 맨 끝에. T라고? 네, 예, T요. 예. 그래서 여기 가시면 수제 맥주집인데 되게 평이 좀 좋아요. 예. 저도 먹었는데 나쁘진 않고 대신 좀 가격은 조금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고 난로구상에서 옆으로 빠지면 있거든요. 근데 난로구상에서 걸어가는 길도 되게 이뻐요. 예. 네, 근데 약간 좀 빠져서 가다 보니까 인적이 좀 드물긴 한데 그 딱 맥주집 도착하는 순간 사람이 많아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골목 약간 구경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맛있는 맥주 먹으면서 안에서 또 다르게 즐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카를로스 씨가 사원을 여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많이 소개해 주셨네요. 라오서 문학관도 네네. 그렇고, 예. 숙소 뭐 숙박 가는 것도 괜찮고 맥주를 마시는 것도 괜찮고 사실 책 소개였는데 거의 뭐 북경 여행 저희 그래도 어쨌든 여행을 그죠. 하는 그죠. 예, 그거니까 근데 듣다 보니까 되게 가고 싶네요. 베이징. 그러게요. 또 오래 살았으니까. 그렇지 또 북경 후통이 주는 그 딱 그 그죠. 북경만의 느낌 있잖아요. 네, 다른 맞아요. 도시가 못 주는 그것 때문에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생각이 나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의 밤 낙타상자 편이었습니다. 4번 편이 아니었나요? 네, 낙타상자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